중대형 아파트들은 일단 올스톱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소형 아파트들 6억에서 9억 사이가 434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3억에서 6억 사이가 뒤를 잇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필요한 실소유자 위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오는 분들 위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집값 흐름과 주요 부동산의 현안,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한 주 동안 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참 긴 한 주였습니다. 시장 동향부터 좀 볼까요? 요즘 세월이 빨리 가는데요. 이번 그러니까요. 일주일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굉장히 긴데 이번 통계가 그 계엄 이후의 통계가 아직까지는 안 나왔고요. 그게 이제 내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통계를 보면 지난주 통계죠. 서울이 0.04% 전주와 동일하게 나왔는데 아마 계엄 이후의 통계가 나오면 이거보다는 하락폭이 상승폭이 많이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까지는 서울이 0.04%고요. 수도권은 0.01%. 조만간에 이제 보합 위태로운 상황이고요. 네. 지방은 마이너스 0.05에서 마이너스 0.04%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계엄 이후까지만 하더라도 상승폭이 계속 축소가 되는 하향 안정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전까지? 계엄 전국이 됐기 네.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불가피하게 저는 아마도 12월 안에 이게 서울 또 하향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으로 지금 대출 규제 이후에 매매도 적고 거래량 자체가 줄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로 보는 게 경매 시장이잖아요. 예? 이쪽은 어떻습니까? 뭐 경매도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다는 게 이제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임의 경매라고 하죠. 11월 임의 경매 건수가 4,865건으로 2021년 6월 이후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의 경매가 이제 그거죠. 은행에서 근저당 잡으면 물건 잡고 있으니까 이자 안 갚으면 경매하지 않고 바로 그냥 내 마음대로 거죠. 그냥 경매 넘겨버릴래라고 하는 게 임의 경매인데 결국에는 대출금 못 갚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초고가 주택을 빼면은 전체적으로 경매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뭐 11월 집합 건물 임의 경매 개시 건수가 2,146건으로 2016년 이후로 또 9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많은 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우리 한 6개월, 9개월 전부터 이제 발생한 문제가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좋아질 가능성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네. 입찰 들어가는 사람들도 이 분위기에서 굳이 나오는 물건을 아주 좋은 거 아니면 입찰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려고 하겠죠. 일단 기다려보도록 네. 하겠죠. 그래서 계속 유찰이 되면서 아마 물건은 계속 누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임의 경매가 늘어난다는 거는 사실 사업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늘어난 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죠. 사업하다가 실패하거나 뭐 투자했다가 대출금 못 갚거나 결국에는 대출이자 못 갚은 거니까요. 지금 고금리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고 우리 건설업계 같은 경우는 PF 문제도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는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사촌 형님이 이제 네. 횟집을 하는데 어제 간만에 한번 횟집 나왔어요. 네. 간만에 갔는데 저는 거기가 장사가 좀 잘 되는 집이거든요. 고급 횟집은 아니지만 네. 잘 되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이 연말인데 연말 특수가 사라졌고요. 계엄 전국 이후로 손님이 안 온다고 합니다. 횟집에 오전에 가시고 그런 건 아니죠. 설마 누가 오전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비 심리가 굉장히 아이고. 좀 위축이 되고 있는데 자영업자 하시는 그러니까요. 분들 아마 더욱더 연말 특수는 누렸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이게 투자로 크게 실패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원들은 본인의 그 씀씀이 그리고 벌이가 가늠이 되니까 대출이자를 못 갚아서 집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그렇죠. 사업하는 분들은 이 업황을 타잖아요. 저도 최근에 그 뉴스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삼성동 아이파크 제일 큰 평수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들 병원 회장 집이 가지고 있던 그 물건인데 네네. 이게 그동안도 차압이 됐다가 풀렸다가 근데 결국은 넘어가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고급 주택이거나 대형 아파트들은 이제 주로 경매. 그래서 그렇죠. 안 좋을 때는 압구정에도 이제 경매가 나오는 게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 개인 투자자 같으면 자금력이 있는 분 같으면 그렇죠. 굳이 고급 주택을
매도할 이유는 없겠죠.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힘들어지면 어쩔 수 없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경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부동산 투자를 좀 해본 이 잔뼈가 굵었다는 큰 손들도 요즘에는 부동산 거래하는 거 관망하고 한 발 물러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던데 어떻습니까? 큰 손이라고 해서 또 손해보고 싶지 않잖아요. 아, 그럼요. 오히려 큰 손들이 더 빠릅니다. 정보도 빠르고 판단력도 빠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는 이제 발을 빼고 있는데 거래량도 이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1월 거래량도 10월, 11월 거래량보다 지금 12월 거래량을 보면 뭐 거의 한 10분의 1 토막 정도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거의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올스톱 상황이고요. 현장 부동산 체크를 해봐도 이제 문의도 없습니다. 이제 문의는 있었는데 문의도 없고 팔려는 분들은 팔지도 않고 팔려는 분들이 가격을 뚝뚝 떨어뜨리면 이제 팔리긴 하거든요. 그 방배동에 그 로또 아파트 청약 결과가 나왔었는데 아크로 리츠 카운티. 네. 가격이 저렴하니까 되긴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몰렸는데 주인들은 절대 가격을 떨어뜨리지는 않은데 또 거래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모든 게 지금 다 올스톱 상황입니다. 큰 손들이 또 이제 거래를 안 한다. 우리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아 신경 안 쓰고 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인 메커니즘일 때 이야기고요. 지금은 탄핵 정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올스톱하고 지켜보자. 잘 모르겠다. 안개 속이잖아요. 안개가 꼈는데 우리가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이 좋으면 빨리 갈 수는 있는데 잘못하면 또 사고 날 수 있죠. 큰 사고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멈췄고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평균 거래 금액이 줄었다는 얘기는 고가 아파트 거래도 많이 줄어들었다. 한마디로 돈 있는 분들도 많이 지금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태를 추이를 좀 지켜보자는데 사실은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 같으면 소시민들 저 같은 소시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탄핵 정국이 제가 소장님보다 조금 더 작아요. 뭐 어떻게 소소시민. 되겠지라는 마음인데 네. 사업을 하거나 이게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내 사업체라든지 그렇죠. 내 여유 자금, 내 또 다른 가용 자금들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우리 은정님 남편이 자영업 하는데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오늘 아르바이트 나갔습니다. 힘든 연말이네요 하셨는데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들 어렵대요. 누구만 안 되고 누구만 어렵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은정님 남편분 돌아오시면 두 분 커피 한 잔 드세요. 커피 2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전체적으로 아유 이렇게 심란한데 누가 집 보러 다니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시장이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대출을 해줘야 살 수 있는데 대출 안 나와. 심란해. 시장 거래 당분간 안 된다는 얘기인데 지난달 통계를 뽑아보니까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의 절반 이상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9억 원 이하의 상대적으로 중소형 중저가 아파트에 몰려 있더라고요. 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긴 해도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중저가로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대출 규제에 막혔죠. 또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필요한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소형 아파트 중에서 대출이 잘 나오는 정책자금 대출이 여전히 열려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로 많이 몰렸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는 소득 요건을 좀 완화시켜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움직였는데 9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늘어날 예정인데 전반적으로 본다면 85제곱미터 이하의 9억 원 이하 아파트 매매 비중이 50.5% 절반 이상이 나왔는데 이게 지난 2월이 51%였고요. 9개월 연속으로 계속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난 거로 봐서 중대형 아파트들은 일단 올스톱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소형 아파트들 6억에서 9억 사이가 434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3억에서 6억 사이가 뒤를 잇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필요한 실소유자 위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오는 분들 위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권수현님께서 신혼집 매매를 알아보고 있는데 더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물어보셨거든요. 우리 수현님이 월요일 날도 질문을 주셨어요. 아, 진짜요? 예비 신부시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신혼집 매매 때문에 고민 중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위축될 때 사는 게 맞다고들 했는데 지금 무섭죠.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필요하고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하셔도 된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신 상황으로 보여요. 신혼이고. 네. 그래서 자금력이 아예 안 되시는 분들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현금 1억 2억 가지고 뭐 10억 원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건 저는 절대 반대하는데 네.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를 살짝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하는 건 항상 찬성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우리 과거 이야기도 한번 해드릴 텐데 결국에는 다 지나가거든요. 우리 저는 좀 이게 이따 타임머신 한번 타죠. 타임머신 타면 아마 네. 요 질문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기다리세요. 지금 타임머신 그 입장권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기다리십시오. 자, 이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 시장만 그럴까 싶어요. 뭐 자산 시장이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그렇죠. 된다 안 된다가 확실하면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할 텐데 이게 뭐야?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럴 때 제일 헷갈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부자들도 돈 쓰는 거 약간 좀 지켜볼까? 이런 상황이면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한테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그래서 일이 있을 줄 예상을 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네. 돼? 뭐 이게 뭐 다음 내년에 뭘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물어보면 다들 의견이 다르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게 이제 불확실성인데 적어도 불확실성은 좀 제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내년 상반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정도 지나면 이제 불확실성 회복세 보인다. 저는 불확실성만 제거가 된다면 이제 살 사람 사고 사지 않는 사람 사는데 오히려 집값 올라갈 때 같으면 제가 차라리 앞서서 말한 그 신혼부부가 올라가는 집을 사라라고 얘기하기가 사실 좀 부담스러운데 이 상반기가 이제 좀 멈춰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멈춰 있는 이때가 내집 매수자 마련하기. 입장에서는 골라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좋은 있겠군요. 집을 살 수 있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투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사서 바로 안 올라갈 수도 있으나 내 집 마련한다면 올라가는 집보다는 이렇게 조정장을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네. 많아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한번 가볼게요. 탄핵이 있었던 2016년 12월 9일에 당시 탄핵안이 가결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2017년 3월에 탄핵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네. 이후의 상황이 어땠었는지 16년, 17년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타임머신 이제 출발할게요. 네, 타임머신 출발했습니다. 슝 가서 이제 2016년 상황을 좀 지켜보게 되면 슝. 살짝 더 뒤로 좀 가보죠. 네. 이왕 가는 거 좀 더 가겠습니다. 더 갈까요? 2004년? 2004년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우리나라 아이고. 탄핵이 이제 두 번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네. 대통령 탄핵 시절이 2004년 봄이었고요. 그 당시 기억을 좀 더듬어 올라가면 탄핵 찬성이 30%, 탄핵 반대가 70%. 그때는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적 여론이 훨씬 더 컸고요. 네. 법원 헌법재판소 판결도 이건 아니야, 탄핵 아니야라고 불가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헌법재판소 보수가 더 많았습니다. 보수 재판관이 많더라도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청와대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요. 그때 아기들 어렸을 때 네. 탄핵 전국에 청와대 또 견학 놀러를 갔거든요. 견학을 갔는데 그 안내하시는 분이 울컥했는지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힘내세요 한번 외쳐달라고 해서 우리 뭐 애하고 손 흔들고 그거는 힘내세요 한번 외친 적도 그때 있는데 당시에 그쪽에서 근무하셨던 분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건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2016년에 발생을 합니다. 2012년, 13년도가 서울은 바닥이었고요. 2013년도 우리 다 기억하시다시피 빚내서 집 사라. 뭐 5년간 양도세 면제. 최경환 전 부총리. 예, 취득세 영구 뭐 인하 뭐 이런 거 나왔습니다. 그때 취득세를 캐시백도 해줬던 걸로 제가 캐시백 기억이 해줬죠. 나네. 그렇죠. 예, 소급 적용을 맞아요. 해줬습니다. 그래서 2014년, 15년, 16년까지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집값이 올라갑니다. 한 9억으로 떨어졌던 8억, 9억 하던 아파트가 11억, 12억까지 올라오는 그런 압구정 상황이었습니다. 현대의 말씀이네요. 압구정 현대든 네. 강남 아파트들이 이제 그렇게 올라오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게 2016년 가을 넘어가고 아마 11월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 같고요. 또 11.3 대책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첫 규제 대책이 나오죠. 네. 그때 또 미국이 또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올리고 12월에 또 탄핵 전국으로 또 들어가게 되죠. 탄핵 전국으로 들어가서 네. 결국 3월까지는 이제 올스톱이 되는데 3월 이후에 이제 탄핵 결정 나오고 결국 장미 대선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통계 결과를 보니까 제가 실거래 지수를 보더라도 실거래 지수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 네. 부동산은 통계 2016년 10월이 91.6까지 7월이 87.9에서 10월이 91.6, 11월이 91.8까지 올라가다가요. 12월 되니까 91.2,
1월이 2017년 1월이 91까지 떨어집니다. 91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차츰차츰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3월이 고비였다. 3월이 최종 결정되고 이제 네. 대선 모두 들어갈 그렇죠. 때까지가 고비였기 때문에 지금 또 이 불확실성이 저는 뭐 내년 하반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집값 하락폭을 보면 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짧게 끝났거든요. 아. 12월 1, 2, 3. 사실 그때 당시에는 여론이나 그 시장의 여론이 주도하는 그런 것들의 풍향계가 우리가 예측이 가능했잖아요. 예측 가능했죠.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약간 상황이 달라 보이는 게 소장님 지금 한 치 앞을 예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이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래 가면 만약에 이때도요. 네. 3월에 끝나지 않고 하반기까지 넘어갔으면 아마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하락폭이 커졌는데 그러면 하락하기 전에 이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큰 영향, 긴 영향은 없다. 지금 또 장기화되면 문제가 됩니다. 네. 2차 하락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내년 4월, 5월에 뭐 조기 대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대로만 저는 진행이 된다면 그 정도 충격은 우리가 거래량은 좀 줄어듭니다. 거래량은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보합으로 가더라도 우리 부동산 시장이 큰 충격을 받기 전에 저는 탈출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빨리 좀 잘 협의를 해서 좀 잘 탈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권수현 님이 궁금하셨던 것들에 대한 대답이 되겠네요. 지금 상황 보면 보합으로 가다가 불확실성이 거치면 다시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회복이 하시는 됐죠. 거고 2026년에는 또 입주 물량도 줄어드니까 이게 막 무섭게 올라갈 때는 계약하기로 했는데 계약 당일날 집주인이 안 오거나 아니 제가 그냥 2배 계약금 물어드릴게요 계약 이러거나 해지하는 거죠. 계좌가 안 나오거나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오히려 실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럴 때가 더 유리할 이럴 때는 수도 또 살짝 좀 있습니다. 깎아달라고 해도 그렇죠. 이럴 조정이 때는 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급한 쪽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근데 일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가지고 우리가 돼서 신난다 했다는 게 불과 탄핵 정국 이전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근데 증시에서도 정부가 주도했던 밸류업 관련주가 지금 타격을 크게 받고 있는데 선도지구 이쪽 괜찮을까요? 저는 선도지구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은 애당초 불가능한 목표 계획이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선도지구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 선거 시절에도 이게 공통 공약 사항이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모두 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하겠다라고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리라고 보고요. 만약에 제가 이재명 대표님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나온다면 네. 스타일상 선도지구를 더 많이 지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 공격적으로 속도를 높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러네요. 일기 합니다. 신도시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에 여야 할 것 없이 다들 공약을 했으니까. 그렇죠. 공약도 하고 특별법도 만들었고요. 그러네요. 저는 똑같이 진행을 하리라고 봅니다. 2027년 착공 계획이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대로 진행하는 거고요. 방식은 살짝 바뀔 것 같습니다. 아마 공공 주도로 좀 더 빨리 속도를 내는 방식으로 하는데 하는 거는 그대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반대로 그린벨트 푸는 거 서리풀 그린벨트는 좀 불확실성이 커졌을 것 같습니다. 서리풀일 때 그 87만 그거는 안 평.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굳이 거기를 해야 돼라는 반대 여론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기 신도시는 굳이 안에서 얻을 정치적 이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제가 대통령이어도 네. 굳이 안에서 왜 일기 신도시에 대한 반발 이미 해주기로 했는데. 해주기라면 하면 되는 거죠. 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저는 더 빨리 추진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올해 이 탄핵 정국 들어가면서 주택 공급이 가뜩이나 좀 줄었는데 앞으로 내년에 공급 제대로 될 거냐 이런 의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분양 시장도 쉽지 않은데 결국은 건설업계가 올해 힘들었잖아요. 힘들었죠. 건설업계 특히 중소건설업계 네. 물량도 이제는 완전히 믿을 만한 곳으로만 몰릴 테고 내년은 어떨까요? 지금 또 사면 초과인데 네. 내년 이렇게 되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PF 문제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요. 여전히 PF 문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금융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지금 또 불확실성까지 커졌기 때문에 어제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분양 전망 지수도 뚝 떨어졌거든요. 이게 분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수요자들조차도 분양을 안 받는 상황이니까 건설업계들은 지금 분양 일정을 미루거나 또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폐업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뭐 폐업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저는 총체적인 난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 사면 되잖아요.
매수자들은 안 사면 되고 그렇죠. 집주인들은 안 팔면 되는데 건설업계는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고 금융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장사 안 돼도 이자는 따박따박 내야 이자는 되니까. 나가죠. 그래서 폐업은 더 많이 네.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게 또 공급하고 맞물리잖아요. 공급 물량은 앞으로도 이거는 정부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차기 정부로 바뀌더라도 이거는 풀어야 될 숙제인데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공급해라고 해서 건설회사들이 어떻게 공급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건설이야 땅 파서 하는 거지만 진짜 말 그대로 땅 판다고 돈이 나오는 게 일단 아니니까. 건설 회사들이 다들 무너지고 있고 특히 이제 지방에서 많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방은 미분양도 좀 많이 네.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9일에 최종적으로 무산이 되기는 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특히 부동산 카페에서 난리가 났던 난리가 이슈가 났습니다. 뭐였냐면 무한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자 이 개정안을 이렇게 발의를 했단 말이죠. 발의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었더라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갱신해달라고 하면 영원히 갱신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내용이 어디서 발의해서 왜 이런 논의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일단 내용 자체가 좋은 내용도 있고요. 안 좋은 내용도 있는데 좋은 내용을 좀 살짝 살펴보게 되면 우리 대항력이라고 하잖아요. 전입신고하게 되면 그날 밤 12시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즉시 발생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잘했는데 그리고 세금 체납 정보도 세입자한테 제공하도록 계약하고 15일 이내에 납세 증명서를 세입자한테 주도록 하는 내용들 이런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계약갱신 청구입니다. 2+2 한 1회뿐인 계약갱신 청구권을 폐지하고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서 이제 굉장한 반발을 불러왔고요. 또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임차인이 임대료 2기 이상 2번 연체하게 되면 거절할 수 있는데 이제 3번으로 바꿨고요. 또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세입자한테 통보를 할 수 있는데 세입자가 지위 승계를 거부하게 되면 2달 이내에 계약 해지할 수 있게 보증금 반환해 줘야 되는데 2달 이내에 어떻게 반환하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항의가 빗발치니까 공동 발의를 했거든요. 10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5분이 취소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 무서운데 이거 잘못했네라고 해서 취소하면서 자연스럽게 폐기가 돼서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는데 앞으로도 걱정되는 게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면 사실 시장은 집주인들의 네 알겠습니다 하는 집주인은 없잖아요. 결국은 임대사업 물량을 줄이게 되고 월세 가격 올라가는 그렇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도 좀 신중하게 최대한 부작용을 좀 고려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당초에는 윤종호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었고 여기 10명 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이 서명을 철회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서 앞으로도 비슷한 법안 혹시 나오면 다시 한번 자극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 저희가 현장에서 또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